네, 그러면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두 번째 영상은 태뇌 발달과 태뇌 환경에 대한 영상인데요. 네, 태뇌 발달에 대해서, 태뇌 환경에 대해서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다가 이 뱃속의 환경, 태뇌 환경이 출생 이후의 환경보다 태아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되면서 이 태뇌 발달과 태뇌 환경이 중요한 거구나 이런 관점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교재는 155쪽을 보시면 되고요. 155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 윗줄에 임신과 출산 사이에 10개월만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도 없다. 이때는 정말로 산모나 아이에게나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10개월인데요. 저는 아이가 지금 13살이니까 임신을 한 거는 13년 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너무 한참 돼가지고 이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그때 그냥 느낌은 좀 생생한 것 같아요. 내 몸이 하루하루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게 내가 뭔가 동물이 된 것 같은 그런 되게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묘한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시기가 이제 저에게는 임신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산모도 그런 걸 겪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보면 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는 시기가 이 10개월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55쪽 보시면 셋째 줄 뒷부분에 수정을 하고 나면 수정 후에 몇 주일 내에 단세포, 처음에 이제 수정됐을 때 단세포가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십억 개의 세포로 불어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한 인체의 신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수정부터 생명의 시작인 수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 수정이라는 것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결합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 수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배란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여성의 월경주기 중간쯤에 그 월경주기 그 사이 중간쯤에 양쪽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서 난자를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란기 전후에 사정된 정액 속의 정자가 나팔관까지 올라가야 난자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소에서 배출된 난자는 생존기간이 24시간 정도 되고 정자는 생존기간이 약 72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만나야지 수정이 되는 건데요. 정자가 난자의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의 세포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게 수정인 거죠. 이 수정은 사실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어야 가능한 그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데 수정란의 절반 정도만 살아나서 출생으로 이어지게 되고 4분의 1 정도는 유전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4분의 1 정도는 임신 기간 중에 자연 유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란도 다 출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란성 상생아, 이란성 상생아라도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림을 보시면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는 하나의 난자가 하나의 정자를 만나서 수정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수정란이 두 개로 분리된 경우고요. 이제 아이들 중에 일란성 쌍생아 있잖아요. 얼굴이 완전 다르게 생긴 이런 아이들은 두 개의 난자가 한 번에 배출된 경우예요. 그래서 각각 정자와 수정이 된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유전자가 같고 여기서는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은 어떻게 결정되냐? 이것은 우리가 수정되는 순간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157쪽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는데, 그림 5-2에 보시면 여성은 염색체 23쌍의 23쌍의 염색체가 모두 X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고, 정자의 23쌍의 염색체 중 절반은 X, 절반은 Y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성은 XX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남성은 XY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X 염색체와 X 염색체가 만나면 여성이 되고,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만나면 남성이 되는데, 이게 수정되는 순간에 결정이 나게 되고요. 이론적으로는 정자가 절반의 Y 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아나 여아로 결정될 확률이 50대 50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남아 대 여아의 비율이 130대 100으로 나타나는데, 남아들이 사실 태내 환경, 임신 중 엄마 뱃속에서는 더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유전자 결함이나 자연유산이 남자아이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출생실 비율은 남자, 여자의 비율이 106대 100. 이게 남자, 이게 여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반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니까 남자들이 더 결혼하기가 어려운 건가? 라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내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제 수정이 되고 나서 출산할 때까지가 몇 주다? 약 38주 이렇게 되고요. 이 38주를 우리가 새내기, 뱃속에 있는 시기라서 새내기라고 합니다. 새내기는 3개의 단계로도 나뉘는데요. 배종기, 배아기, 태아기입니다. 배종기는 임신 후에 첫 2주를 배종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배아기는 2주에서 8주를 배아기라고 합니다. 태아기는 그 이후부터 출생을 할 때까지를 태아기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8주 이후. 이렇게 배종기, 배아기, 태아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배종기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이 나팔관을 거쳐서 자궁벽에 착상하게 되는 때까지 기간이 2주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 배종기 동안에 이 수정란이 급격하게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2일 후에는 4개, 3일 후에 32개가 되고, 일주일만 지나도 100에서 150개로 분열이 일어나고요. 3, 4일 후에 이제 자궁에 도착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궁에 도착을 해서 이때 이제 배반포, 공 모양의 배반포가 되는데, 159쪽에 배반포 그림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이 공 모양의 배반포는 자궁에 도착하고 1, 2일 정도 자궁 속을 떠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착상이 돼야 되잖아요. 착상이 안 되면 이제 임신이 되지 않는 건데, 착상되는 데까지 일주일이 걸리고요. 착상을 하게 되면 이제 배종기가 끝나는 거예요. 착상까지가 배종기고, 그 다음부터 배아기가 시작되는 건데, 문제는 이 착상이 자궁 안에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을 못하고 자궁 외에 임신이 되는 경우, 이런 난관, 난소, 자궁경부, 자궁각에 착상을 하면은 유산이 되거나, 난관 파열을 일으키거나 이래서 사실 이제 그 산모가, 인부가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아기로 넘어가면 이제 착상 이후잖아요. 착상하고 약 2에서 8주 기간인데,
교재를 보시면 160쪽, 161쪽의 그림도 한 번씩 보시고요. 그리고 162쪽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착상이 되고 나서 이 어머니하고 이제 의존적인 관계가 배아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주요 신체 기관과 조직이 발달을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외배엽은 세포의 가장 바깥에 있는 층이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으로 분화가 되고요. 중배엽은 세포의 중간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고, 내배엽은 허파, 내장, 간, 소화기관 등 신체 내부 기관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배아기는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발달이 일어나는지 보면 3에서 4주 심장이 생기고 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4주에 소화기관과 신경체계가 발달합니다. 5주에 팔과 다리, 폐가 형성되고 6주에 내부 생식기, 눈, 귀, 발이 형성이 됩니다. 162쪽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세포 덩어리가 분할을 하는 동안에 외세포 덩어리는 육모막과 양막을 형성을 합니다. 그 외세포 덩어리, 내세포 덩어리는 여러분이 어디 나와 있냐면 161쪽 그림에 배반포 그림에 보시면 내세포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배반포가 내세포 덩어리, 외세포 덩어리, 그리고 그 안에 액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것들이 배아기에 가면 내세포 덩어리와 외세포 덩어리가 따로따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외세포 덩어리는 육모막, 양막을 형성한다. 그리고 자궁벽에서 형성된 막과 함께 태아를 감싸서 태아를 보호하는 거죠. 양막은 양수로 채워지고 이 양수는 태아를 보호하고 적절한 온도 유지를 돕습니다. 또 이제 탯줄이 생겨서 태반과 태아를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태반과 태아를 연결을 함으로써 태아는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할 수 있고 엄마에게서 영양을 또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태내 발달에도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발아기 때 태내 유산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때는 기형 발생 물질의 영향을 잘 안 받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아기 때는 이제 구조적 비정상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이렇게 있고요. 또 뒷부분에 가면 생리적 결함이 나타나거나 구조적 비정상이 작게 나타나는 시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아기 때 가장 뭔가 영향을 많이 태내 환경에서 기형 발달 물질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시기가 배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뭔가 금지되어 있는 임신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약을 복용한다거나 술이나 담배를 한다거나 이거는 심각한 기형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아기로 가면은 임신 8주부터 출생까지 기간이고요. 각 그 기간마다 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교재는 164쪽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12주에는 인간의 형체를 담기 시작해요. 그래서 팔과 다리 움직임이 나타나고 심장박동이 활발합니다. 뇌가 이제 급속도로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12주 때 머리가 다른 부분에 비해 상당히 커지고요. 생식기관 분화가 이루어져서 성을 구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12주 때는 초음파를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찍었던 것 같은데 이때는 초음파 봐도 아이 성별을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면은 성 구별이 되겠지만
그냥 일반인인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성별이 궁금해서 뚫어져라 봐도 구별을 못했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16주 때 원래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초음파 사진에서 뭔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16에서 20주 때는 일반인도 초음파 사진을 보면 눈으로, 육안으로 성별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는 엄마가 태동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한 20주 다 돼서 느꼈던 것 같은데, 태아의 심장박동은 안정성을 갖게 되고요. 아이가 이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이거는 출생 이후 반사 능력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28주가 되면 이제는 생존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28주에 조산을 하게 돼도 엄마 몸 밖으로 나와도 생존이 가능해지는 게 이제 28주부터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체중이 1.5kg, 아이의 체중이 1.5kg 이상이면 생존이 가능하고요. 2.3kg 이상이면 인큐베이터에 넣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도 아이가 생존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월에 아이의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방층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는 거고요. 36주가 되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죠. 그래서 태아의 머리가 아래를 향한 위치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엄마 산모들이 제일 관심사가 아이가 이렇게 제대로 머리를 밑으로 하는 위치로 제대로 돌아갔는지를 제일 막 관심 있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머리를 아래쪽으로 하지 않으면 출산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이 아이 머리를 이렇게 아래로 하기 위해서 의사가 어떻게 막 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걸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태아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제 이 이후에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걸 여러분이 책과 이런 슬라이드 내용 그리고 강의 설명으로 배우고 계시지만 지금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만약에 임신 출산을 한 번만 해보시면 물론 내용을 하나하나 다 기억은 못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태내 발달을 배웠고 태내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태내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들. 첫 번째 영양입니다. 영양은 뭐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임신을 하면 막 주위에서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먹으라고 난리죠. 뭐 다들 2인분 먹어 이런 말 농담처럼 하잖아요. 뱃속에서 아이도 먹잖아 뭐 이러면서. 임신 기간 중 충분한 영양 공급은 태아의 건강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에도 필수적이다. 중요한 부분이죠.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산모가 영양 부족이 되면 아이가 체중이 적은 저체중아, 태아가 조산하거나 사삼 또는 선천적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결핍이 되기 때문에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는 거고, 신체 발달이나 지적 발달 등 태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기부터 중요한 게 철분을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 철분을 별도로 이렇게 섭취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태아가 모체의 철분을 흡수해서 자기의 혈액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엄마의 철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나 임신 중독증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철분을 조금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하루 음식 섭취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하루 음식 섭취량은 평상시에 비해서 15에서 30%, 칼로리로 말하면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증가해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인분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사실 아기가 엄청 조그만데 2인분이나 먹을 필요는 없는데, 사실 막 요새 여성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기간에는 뭔가 허용된 기간처럼 생각을 해서 그때 막 즐겁게 자유롭게 많이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임신 말기에는 임부의 체중이 10일에서 12kg 정도 증가를 하면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더 많이 증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증가하는 체중은 좀 아기 낳고 나면 금방 빠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는 과하게 증가를 한 거죠.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뭐 아이의 몸무게와 양수의 무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별로 몸무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빠져나간 만큼 줄어들지를 않더라고, 이상하게. 어쨌든 임신 말기에 이 정도 적절하게 체중 증가가 일어나야지, 너무 적게 증가가 일어나거나 너무 또 과하게 체중 증가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산모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여러분 또 이것도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면 맘스 홀릭인가? 엄마들이 임신하면 한 편씩 다 가는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카페에 가시면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근데 뭐 나 감기가 걸려서 임신인 줄 모르고 뭐 땡땡땡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은 괜찮은 거냐? 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경험에 대해서 따라서 그걸 답변을 해주는 그런 카페인데, 저도 거기서 맨날 살았던 것 같아요. 임신을 하면 너무 많은 게 변화하고 막 불안하고 궁금한 게 많아서 하루 종일 카페를 보면서 위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임신한 상태에서 약을 먹게 되면 태아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되고, 웬만하면 약을 먹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아파도 참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특히 임신 초기, 아까 왜 그런지 설명했죠.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이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그래서 약물 복용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임신인 줄 모르고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좀 안타까울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예시로 탈리도마라는 약의 예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순한 수면제로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임신 초기 입덧에도 효과가 있대라고 알려져서 임산부들에게 이 탈리도마를 처방을 해준 거예요. 임산부들에게 좋다라고 하고 처방을 했는데, 문제는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의 아이들에게서 해표상 기형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166쪽에 보면 해표상 기형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해표상 기형은 손이랑 발은 있는데 팔다리가 없는 그런 기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7,000명의 태아가 이 약물이 처방된 것 때문에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 되게 안타까운 그런 예시가 나와 있고요. 또 임신 사실을 모르고 피임약을 계속해서 먹을 때 이것도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염색체 이상을 보이는 태아가 발생할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코카인, 헤로인 절대 임신 중에 하면 안 되겠죠. 이걸 하게 되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풍진, 성병, 에이즈, 당뇨병과 같은 질병들도 아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풍진이 임신 3, 4주 될 때 감염되면 영향력이 치명적이에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성병은 태아가 감염되면 30%가 출산 이전에 사망하고요. 기형아,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이즈는 임신 중에 태반을 통해서 아니면 출산 중에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 모유수유 이런 걸 통해서 에이즈도 감염될 수 있는데, 비정상적 작은 두개골, 얼굴 기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당뇨병의 경우에는 유산이나 사산,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당뇨병의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 수준이 높았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궁 내 엄마 뱃속의 환경에 혈당이 높았었는데, 태어나고 나면은 환경이 엄마 뱃속하고 혈당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에 신생아가 새롭게 재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령과 출산 횟수도 영향을 주는데요. 연령이 태내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최적의 연령은 23에서 28세. 근데 요새는 이때는 아이 낳는 경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때 많이 낳는데 요새는 30대 이후에 낳는 경우 많고, 35세 넘어서 출산하면 노산이라고 하는데 요새 35세 이후에 출산하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노산의 경우에는 이런 질병을 갖게 이런 질병이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너무 어린 10대가 임신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임신 횟수를 보면 첫 아이 때보다 이후에 태어난 아이에게 태내 환경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많이 출산하면 이 이점은 상쇄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음주 흡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거. 그래서 엄마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술을 마시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흡연의 경우는 저체중아 출산에 영향을 가장 미치고요. 이런 뇌결합, 작은 두개골 등등등의 확률이 증가되고, 간접 흡연도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엄마의 정서 상태 아주 중요하죠. 태교라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그 외에 기타 요인들, 특정 물질, 방사선 이런 것들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산모, 엄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태내 환경에 영향을 준다. 특히 이제 아버지가 음주, 흡연, 화학약품에 노출된 상태에서 정자가 만들어져서 임신이 됐을 경우에는 아이가 기형아가 태어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아빠의 연령도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가 기형을 갖게 되거나 질병을 갖게 되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자폐증은 아버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폐증 발병 위험이 커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태내 환경 그리고 태내 발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마지막 영상에서 출산과 신생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